자, 타당도의 증거 보겠습니다. 내용 타당도, 증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는데요. 내용 타당도는 내용 교과 전문가, 즉 교과 담당 교사 등이 느낄 수 있는 문항 내용의 대표성이고요. 검사 문항과 교과 교수 목표와의 관련성이 있고 이원 목표 분류표나 전문가의 주관적 경험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증거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로 나뉘는데요. 공인 타당도는 현 시점에서 관련 검사와의 일치, 공인 정도고요. 상관계수로 나타냅니다. 예언 타당도는 미래의 성취 수준 정도를 예언하는 정도고요. 기대표를 활용하고 상관계수나 회귀 분석을 활용합니다. 구인 타당도는 구하려고 하는 변인을 잴 수 있는 충실성의 정도고요. 요인 분석적 방법, 중다 특성 기법, 상관계수법, 실험 설계법, 공별량, 구조 방정식 모형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 종류가 있는데요. 문화적 자본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가정이 계급적으로 위치한 범주에 따라 전수받는 일련의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능력이고 뭐 아비투스, 체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예를 들어 골동품, 도서 예술작품, 그리고 제도적 문화자본, 학위 성적, 졸업증서 자격 등등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은 부모의 학력, 학생의 학업 성취를 돕는 인지적 환경을 제공하고요. 부모의 지적 수준, 교육 수준이 예고요. 경제적 자본은 학생이 학업 성취를 도울 수 있는 물적 자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 능력, 소득, 재산, 직업 등이 있고요.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호작용,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노력, 교육적 노하우 등이 있습니다. 지능, 단일 지능을 가지고 복수 지능을 가지고 학자가 둘로 나뉘고 단일 지능이 다시 구조적 접근, 심리 측정적 접근, 그리고 위계적 접근, 그리고 정보 처리적 접근, 그리고 질적 접근으로 나뉘고 복수 지능은 지능의 개별성, 지능의 연결성을 나뉘고요. 단일 지능에서 이제 구조적 접근, 요인 분석적 접근, 심리 측정론 접근 보겠습니다. 비내의 3위호인설은 방향성, 적응, 비판 능력. 스피어만의 2호인설, 일반 요인설은 일반 요인, 특수 요인. 손다이크의 다이호인설은 기계적 지능, 사회적 지능, 추상적 지능. 추상적 지능은 CAVD, 문장 낭설력, 산수 추리력, 어휘력, 명령과 지시 수행 능력. 서스톤의 군집 요인설은 중다 요인설. 7개의 군집 요인인 기본 정식 능력, PMA, 추리력, 기억력, 수리력, 지각 속도, 공간 시각 능력, 언어 이해력, 언어 유창성.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은 복합 요인설, 내용 5개, 조작 6개, 결과 6개 차원의 3차원적 접근, 180개, 5, 6, 30, 3, 6, 180 나오죠. 180개 복합 요인설, 창의력은 조작 차원 중 생산적 사고력의 하위 차원인 확산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뭐 몇 년 지나면 어렵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리면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냥 들어만 두시고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냥 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위계적 접근 1. 카텔의 이형태 설 일반지능, 유동지능과 결정지능 2층으로 나뉘고 그리고 특수지능, PMA 등 40여 개의 요인 1층 네. 그리고 캐롤의 3층 이론은 일반지능이 유동지능, 결정지능, 합숙과 기억, 시청각적 지각, 처리 속도 등 8개의 광범위한 능력들, 단순 반응 시간 등 70가지 이상의 특수 능력. 번원의 4층 이론. 이건 나온 적이 없어요. 번원의 4층 이론은 일반 요인, 최상 2층, 주군집 요인, 언어 교육적 능력, 수리 기계적 능력, 하위 군집 요인, 특수 능력 최하등 2층. 루리아의 패스 이론도 처음 보네요. 정보 처리적 접근은 루리아의 패스 이론이고요. 지능을 뇌의 기능적 체제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연결된 인지 과정을 설명하고 주의와 각성, 동시적 처리와 연속적 처리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진짜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리거나 엄청 어려워지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뭐 피아제나 가드너, 스턴버그, 길포드, 서스톤, 손다이크, 스피어만, 비네 이런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버논이랑 루리아는 처음 보네요. 네. 그리고 질적 접근이 있으면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론, 지능을 발달 단계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복수 지능은 지능의 범위를 확대했고요. 지능의 개별성, 지능의 연결성 강조하는 측면이 달라요. 지능의 개별성은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고요. 언인 언어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적 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적 지능, 자연관찰지능, 실존지능이 있고요. 지능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스턴버그의 3원지능 이론은 네, 이거는 외워야죠. 세 가지. 성경맥, 네, 성분적 지능, 경험적 지능, 맥락적 지능이 있습니다. 딱 사지선다 되기 좋죠. 성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교육 평등 간의 유형입니다. 기회의 평등, 네,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으로 나뉘는데요. 기회의 평등은 이제 허용적 평등과 보상적 평등으로 나뉩니다. 기회 허용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서 기회를 균등적으로 네, 하고 의무교육 제도가 기회 허용적 평등이고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의 차별을 인정해서 능력주의, 업적주의고 재능 예비군 또는 인재군 제도고요. 제도적 평등, 선언적 평등입니다. 허용적 평등은. 그래서 법이나 제도상의 차별을 철폐하고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인식을 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4조가 예입니다. 그리고 기회평등에는 보장적 평등이 있는데요. 취약을 가로막는 현실의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서 취약 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합니다. 경제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무상의무교육 실시,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 2021학년도 이후, 그리고 학비 보조 및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요. 지리적 장애를 제거합니다. 학교를 지역적으로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고 온라인 등교, 스타스쿨, 도서벽지, 상고로지 등의 학교 설립 또는 통합교통편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회적 장애를 제거합니다. 이게 다 지금 기회의 평등 중에 보장적 평등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장애는 이제 제거는 이제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급 및 방송통신학교 설치, 그리고 영국의 1944년 교육법 중등교육 무상화, 그리고 후세내 연구 교육기회 확대에는 성공했으나 계층 간의 분배 구조 변화에는 실패.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나올 수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평등에는 가정 교육주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보상적 평등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등은 콜맨, 교육계의 평등은 단지 취약의 평등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를 이미 한다. 학교의 교육 여건, 학교 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학생 수준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의 평등 중에 가정의 평등 말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 1974년 실시했고요.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학생 수준의 평등을 실현했는데 학교 시설의 평등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콜맨 보고서가 네, 교육의 내용의 평등, 네, 교육의 내용의 평등에서 과정의 평등의 예입니다. 콜맨 보고서가 교육기회의 평등 1966년에 나왔고, 학생의 가정 배경, 학생 집단, 친구들, 학교 시설 학교 환경 중에서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문화 환경 결핍론이라고 해서 보상적 평등이 대두된 기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교육 평등만을 보고 있는데요. 기회 평등과 내용의 평등으로 나뉘고, 내용의 평등은 다시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뉩니다. 지금 내용의 평등 중에 결과의 평등, 보상적 평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는 결과, 즉 도착적 행동이 같아야 진정한 교육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여. 최종적으로 학교를 떠날 때 학력이 평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 간 격차를 해소합니다.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학습 부진화에 대한 방과후 보충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합니다.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을 위한 보상 교육을 하고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합니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우선 실시하고요. 농어촌 지역 학생의 대학 입시 특별 전형제를 실시합니다. 결과의 평등, 보상적 평등은 존 롤즈의 정의론에 근거합니다. 공정성의 원리, 차등의 원리, 최소 극대화의 원리 해서 네,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입해서 출발점 행동의 문화 실조, 아동의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그리고 교육 우선지구, 영국 EPA에서 EAZ, EIAC 뭐 이런 걸 됐죠. 그리고 네, 뭐 엔젤 플랜 프로그램, 페어스타트 프로그램 뭐 이런 거는 뭐 낚시 선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결정 모형,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합리적 이상적 모형부터 보겠습니다. 리츠가 주창했고 모든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고전적 모형이고 정책 결정자의 전능성, 최적 대안의 합리적 선택, 목표의 극대화,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합니다. 객관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정형적 문제 해결에만 적용합니다. 합리적 모형은 비정형적 문제 해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서 비현실적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전체주의 체제에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화 모형 보겠습니다. 사이먼 마치가 주창하고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주관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행정적 합리성, 보수적 모형 특징입니다. 그리고 점등적 모형은 린드블룸 윌다브스키가 추천했고요. 다원적이고 합의지향적인 민주사회 의사결정 모형이고, 기존 정책보다 약간 개성된 점증된 대안을 선택합니다. 소극적 악의 제거를 추구하고 정치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이 점등적 모형인데요. 제한되는 합리성은 만족한 모형에도 있죠. 이거 구별해 주시고요.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나와서 무조건 점증적 모형 찍으면 안 됩니다. 만족한 모형도 제한된 합리성 있습니다. 다만 만족한 모형은 행정적 합리성이고 점증적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고요. 그리고 보수적 모형이고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혼합 관조 모형은 제3의 모형인데요. 에치오니가 주장했고 합리적 모형 즉 정형적 문제, 장기 전략, 기본 방향 설정 플러스 점증적 모형, 비정형적 문제, 단기 전략, 세부적인 결정 이 내용을 하고요. 이론적 독차성이 없습니다. 합리성 플러스 실용성 이 특징이고요. 자율 사회 체제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최적화 모형은 드로어가 주장했고요. 만족한 모형과 점증적 모형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합리적 모형 플러스 점증적 모형이고요. 합리적 모형에 근접하고 주어진 목표에 가장 알맞은 모형을 선택해서 규범적 최적화를 지향했습니다. 최적화 모형의 특징은 초합리성을 중시했습니다. 엘리트의 영감 비전을 중시했고 혁신적 정책 결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적 모형이고요. 혁신적 사회체제에 적합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코엔, 마치, 올센이 주장했고 문제의 우연한 해결,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흐름의 우연한 조합으로 해결한다고 봤고요. 비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고 조직화된 무질서를 전제했습니다. 조직화된 무질서 하면 딱 쓰레기통 모형, 코엔, 마치, 올센. 네, 이거는 네, 그 하셔야 됩니다. 그 구별 아니 그 연결 시키셔야 되고요. 코엔, 마치, 올센, 쓰레기통 모형, 비합리적 의사 모형, 조직화된 물서를 전제. 이거는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학교 관료제는 몰인정 지향성을 원칙으로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특징으로 하고요. 학교 관료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분업을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대신에 권태감이 들고 몰인정 지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평등하게 본다는 거, 평등하게. 그러니까 인정이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 없이 그냥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개수 수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이 순기능이고 반면에 이게 사기를 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수치로 사람을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권위의 계층이 있습니다. 훈련된 준수와 조정이 순기능이지만 권위가 있으면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봉쇄가 되겠죠. 그리고 규칙과 규정이 있어서 계속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규칙과 규정이 있다는 건 반대로 경직성이 있고 목표 전환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경력 지향성이 있습니다. 경력 지향성의 특징의 순기능은 유인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경력 지향성이니까 유인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얘기고요. 네. 반면에 경력을 지향을 계속 하면은 업적성과 연공제 간의 갈등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업적을 많이 쌓아서 네,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연공 서열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많이 학교에 있었을수록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경력 지향성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인데요.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의 원리,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일경험 다성과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기회의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교육 목표와의 일관성 원리, 교육 목표와의 합동적성 원리라고도 하고요. 목표 달성의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컴퍼스를 사용하여 원을 그릴 줄 안다가 교육 목표라면 실제로 학생들이 컴퍼스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는 행동을 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의 원리가 있습니다. 동기유발 또는 흥미의 원리인데요. 학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박자치기를 할 수 있다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캐스터네츠를 이용하여 박자치기를 한다고 할 때 학생들이 캐스터네츠보다 작은 북에 더 흥미를 갖는다면 작은 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학습 가능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현재 발달 수준에서 경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바르게 글쓰기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했다면 붓보다는 연필로 글쓰기를 연습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 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3학년에게 2차 방정식은 못 가르친다. 1목표 다경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독서, 여행, 대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그리고 1경험 다성과의 원리, 1경험 다목표 또는 동시학습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학습 경험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결과를 유발해야 한다. 본대로 그리기라는 활동은 나비의 한사리의 자연과, 박물관에서의 문화재 탐방 사회과, 보고 그리기 미술과, 보고 따라하기 체육과 등 다양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예산제도가 네 가지 있는데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LIBS는 예산 편성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영역과 그 내용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출 예산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고요. 통제 기능 중심, 회계 중심, 금액 중심 제도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는 예산 과목을 사업 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 성과를 측정, 분석, 평가하여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고요. 관리 기능 중심 제도입니다. 기획예산 제도 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을 세부 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예산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 계량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입니다. 계획 기능 중심 제도고요. 품목별 예산 제도와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연기준 예산 제도 ZBBS는요. 전년도 사업을 전혀 우려하지 않고 학교 계획의 목표에 따라 신년도 사업을 재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고요. 감축 기능 중심 제도입니다. 전직과 정보의 차이인데요. 전직은 종별과 자격 또는 직렬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원이 중학교 교원 되는 거죠. 초등학교는 교원은 그 교대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학교 교원은 사범대를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전직이고요. 유치원 교원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원 되는 것도, 그리고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되고 교감교장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되는 거, 교육연구사가 장학사나 되거나 교육연구관이 장학관 되는 게 전직입니다. 그리고 전보는 그냥 근무지만 이동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거예요. A 중학교 교원이 B 중학교 교원이 되거나, 뭐 A 중학교 교원이 B 고등학교 교원이 될 수도 있겠죠. 사범대학교 똑같이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고 A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B 중학교 영양교사 되는 거, 뭐 그런 게 전공입니다. 뭐 보건교사, 사석교사건, 사서교사건, 전문상담교사건,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와 모렌다의 어슈얼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6가지입니다. ASSUR이고요. 1번 학습자 특성을 분석합니다. Analyze learners, 학습자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지적 특성, 문화적 요인, 구체적인 출발점 행동, 학습 유형, 정보 처리 습관, 동기 요소 등을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State Objectives, S, 목표를 기술합니다. 학습자가 수업의 결과로 획득해야 할 학습 경험과 지식 위주로 진술하고요. ABCD 기법입니다. ABCD 기법입니다. 학습 대상자, 행동, 학습의 조건, 평가 수준. 근데 ABCD 기법은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방법 및 매체의 선정. 3번 Select Methods and Materials입니다. 교수 방법, 강의법, 토의법의 선정이고요. 교수 매체 선정, 교수 자료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매체와 자료의 활용입니다. Utilize Media and Materials고요. U입니다. 매체의 점검 준비, 환경의 준비, 학자의 준비, 학습 경험의 제공 등 OP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교사 활동이 중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R입니다. ASSUR에서 R, 학습자의 수행 요구, Require Learners Participation입니다. 연습과 강화를 제공하고 학습자 활동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 마지막은 Evaluate and Revise, 평가와 수정입니다. 학습 목표를 평가, 매체와 방법도 평가하고 교수 학습 과정도 평가하고 수정합니다. 교육적 감시관은 아이진허가 주장하는 거죠. 네,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전문적 주관적인 능력이고, 교육 비평은 미묘한 차이를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하는 공적인 능력입니다. 아이진허의 교육 목표 분류, 행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행동 목표는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을 합니다. 수업 전 진술이고요. 행동 용어를 사용하고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행동 목표의 평가 방식은 양적 평가, 결과의 평가, 증거지형 검사를 이용하고요. 문제 해결 목표의 특징은 일정한 조건 내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고요. 정답이 안정해져 있고 수업 전 진술을 합니다. 길적 평가, 결과 및 과정의 평가, 교육적 감시관을 사용하고요. 표현적 결과는 조건도 없고 정답도 없고 활동의 목표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활동한 도중 또는 이후에 형성이 가능합니다. 질적 평가, 결과 및 과정의 평가, 교육적 감시관 사용. 평가 방식은 문제 해결 목표의 평가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종류, 교원과 직원으로 나뉩니다. 교원은 총장,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교수, 강사로 나뉘고, 또 교장원장, 교감원장, 교무분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교사, 수석교사, 기관자 교사, 이게 다 교원이고요. 직원은 조교, 행정직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려가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랑 사무부지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원도 직원입니다. 자, 교육비 종류입니다. 총교육비가 직접교육비랑 간접교육비로 나뉘고, 직접교육비는 공비교육비랑 사교육비로 나뉘고,
간접교육비는 교육비의 경비, 유실소득이고 공부당 교육비랑 사교부당 교육비를 나뉘고 직접교육비는 또 공교육비랑 사교육비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공교육비는 또 공부당 교육비랑 사교부당 교육비를 나뉘고 사교육비는 사부당 교육비를 나뉘고 그래서 이제 직접교육, 총교육비에서 직접교육비에서 공교육비에서 공부당 교육비를 보면은 국가,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학교 법인 부담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교육비, 직접교육비, 공교육비에서 사부당 교육비를 보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고요. 총교육비, 직접교육비, 사교육비, 사부당 교육비에서는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교화비, 피복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교육비, 총교육비에서 직접 간접인데 간접교육비에서는 공부담, 사부담이 있고 공부담 교육비에서는 건물과 장비의 감가상각비 이자가 있습니다. 비영리 교육기관이 향유하는 면세의 가치이고요. 간접교육비에서 사부당 교육비는 교통비, 하숙비, 학생이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손실 등이 있습니다. 브론펜 브레너의 환경체계 유형 이거 나옵니다. 브론펜 브레너의 환경체계 유형 보겠습니다. 공간체계랑 시간체계로 나뉘는데요. 공간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나뉩니다. 일단 미시체계부터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환경입니다. 가정, 유치원, 학교, 또래 집단, 놀이터 등이 있고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도 아동이 성장하면서 변화합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 즉 환경들 간의 관계,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수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 즉 예를 들어 가정과 학교의 관계, 가정과 또래의 관계가 있고요. 외체계, 외부체계는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즉 이웃 친척, 부모의 직장, 대중매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사결정기구 예를 들어서 정부기구, 교육위원회, 사회복지기관 등과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외체계고요. 그리고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 전체입니다. 예시로 사회적 가치, 법, 간섭, 태도 등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거시체계가 존재하고 가장 넓은 체계 환경입니다. 시간체계, 연대체계는 개인의 일생 동안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한 시점, 동생이 태어난 시점 등이 언제이냐에 따라 아동에게 주는 내용이 다르고요. 가족제도 변화, 결혼관 변화, 직업관 변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유형, 네, 이것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나뉘는데요. 진단평가는 교수 학습 활동이 시작되기 전 또는 학습의 초기 단계에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확인하는 평가고요. 선행 학습의 결손 진단하고 규정하고 학습 출발점 행동의 진단을 하고 학습 실패의 교육 외적 장기적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 기초 자료에 맞는 교수 전략을 구안하고 교수의 중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수업 방법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도가 대상입니다. 선행학습 및 기초능력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요.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섞습니다. 진단평가는. 그리고 진단평가는 지적, 정리적, 심리운동적 영역이고 표준화 학력검사, 표준화 진단검사, 교사 제작 검사 도구 예를 들어서 관찰법이나 체크리스트 이런 걸로 합니다. 형성평가는 교수 학습활동 진행 중에 학생의 학습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는 평가고요. 학습 진행 속도를 조절하고 보상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곤란의 진단 및 규정을 합니다. 학습 실패의 교육 내적 단기적 원인을 파악합니다. 교수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요. 형성평가의 목적이 교수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요. 대상은 수업의 일부고 절대평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요. 지적 영역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적에 맞게 교사가 고안한 형성평가 검사, 예를 들어서 쪽지 시험이나 구두문답 같은 걸로 검사를 합니다. 총괄 종합평가는요, 교수 학습 활동이 끝난 다음에 학생의 학습 성취도, 교수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학생의 성적 판정 및 자격 부여를 해서 고부담 평가로 인식되기도 하고요. 학생이 장래 학업 성적을 예언하고 집단 간 학업 효과를 비교하고 학습 지도의 장기적 질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학업 성취도, 성적을 결정하고 수업의 결과가 대상입니다. 총괄평가는. 그리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섞고요. 아까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섞는 거는 진단평가도 그랬죠. 형성평가는 절대평가만 하고요. 그리고 총괄평가는 상평, 절평 섞어서 40에서 50분 하고요. 지적 플러스 정의적 플러스 심리적, 운동적 영역을 평가를 하고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또는 종합평가검사, 표준화 학력검사 등이 있습니다. 총괄평가. 그리고 아까 봤죠? 이것도 네, 플라톤의 교육 단계설입니다. 국가론에 나온 거고 머리 이성 그리고 가슴 이지, 허리야 욕망 세 부분의 조화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18살까지 제1기예요. 그래서 체육, 음악, 3RS 3과를 배우고 제2기에 18에서 20세까지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 불량하면 이제 생산계급 종사를 하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을 허리 이하 욕망을 가졌다고 하고 절제의 덕을 가졌다고 하고 생산계급 노동자라고 합니다. 군사훈련에서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요. 제3기에서 20에서 30세에 사과를 배웁니다. 음악, 기악, 산수, 수학, 천문학을 배우고 성적 불량 시 군인 계급에 종사하는데 그 군인 계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욕망도 있고 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지 가슴 이지가 있다고 하고 용기 덕을 가졌고 소계급 군인이라고 하고요. 성적이 만약에 좋아요. 그러면은 제 4기로 갑니다. 30에서 35세 변증법이랑 철학을 배우고요. 통치자 양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35세부터는 교과 통치에 대한 행정 실무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머리 이성을 가졌다 하고 지혜의 덕을 가졌고 지배계급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부분의 절제 연기 지혜의 덕이 세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정의의 덕이 생기고 세계급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형 평가를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규준지향 평가는 뭐죠? 규준지향 평가는 상대 평가, 규상이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규상이에요. 네, 규상이 네, 외우시면 되고요. 절대 평가는 지읒이죠. 지읒 준거 딱 지읒이 그 첫 음절이라고 하나요? 첫 글자에 나오죠. 그래서 절대평가 준거지향 상대평가 규준지향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규준지향 평가 상대평가죠. 상대적 서열을 평가하고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강조하고 정규 분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에서 이제 타당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신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준거지향 평가는 절대평가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난이도 변별도 강조 안 되고 부적 편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적 편포나 정상 분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깊게 이해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절대 평가면 부적 편포, 상대 평가면 정상 분포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중거지향 평가에서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 맞고요. 근데 중거지향 평가에서 이제 절대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타당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거지향 평가는 타당도를 강조하고 규준지향 평가는 신뢰도를 강조한다. 규준지향 평가 즉 상대 평가와 중거지향 평가, 절대 기준 평가의 차이점이 여기 나왔죠. 네. 절대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평가 목적으로 하고 준거를 지향하고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강조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좀 틀렸네요. 잠깐 이 표 만드는 사람이 좀 착각했나 보네요. 난이도와 변별도가 강조되지 않은 게 절대평가입니다. 네. 난이도와 변별도가 강조되지 않은 게 절대평가입니다. 네.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강조하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네, 108조. 아, 8.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 강조하는 게 상대평가. 난이도와 변별도가 강조되지 않는 게 절대평가. 네. 제가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표가 바뀌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그냥 막 긁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평가에서는 타당도를 강조하고 부적 편포를 기대하고요. 발달적 교육관이고 절대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입니다. 그리고 면허 자격 시험 기초 학력 평가에 적용하고 학업 성취도 모형을 적용합니다. 상대평가는 규준지향이고 계승 인차 변별 상대 비교를 하고요. 규준지향이고요.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강조합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객관도를 강조하고요. 정산분포, 선발적 교육관, 입학시험, 선발시험, 수능 같은 거, 그리고 심리검사 모형, 이게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애니언이 잠재적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보울스와 진티스의 잠재적 교육 과정 명제, 즉 잠재적 교육 과정이 생산관계의 위계적 질서와 규범을 반영한다는 명제에 기초하여 실제 잠재적 교육 과정을 분석했고요. 아이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른 5개 학교의 5학년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일, 소유, 규율, 의사결정 등과 같은 개념들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는 방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규명했대요. 그래서 애니언의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계급의 학교의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에 속한 일의 세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자기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규칙들에 순종하고 자신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세계에서 일하고 외부에서 강제되는 명령에 이문을 제기하지 않고 따르도록 배웁니다. 중상류 계층 학교의 학생들은요. 상대적으로 높은 위계에 속한 일의 세계에 종사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한 규칙이 어떤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배웁니다. 분류와 구조화가 있는데요. 분류하는 교과목 간, 전공 간, 학과 간의 구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된 교육 내용들 사이에 경계 구분의 선명도를 알아보려는 것이고요. 분류화가 강할 때는 교육 내용 상호 간에 독립되거나 분리되어 있어서 내용 간의 경계가 강하고 명확하다. 분류화가 약할 때는 내용 간의 경계가 약하고 명확하지 못하다. 구조화는 과목 내 또는 학과 내의 조직의 문제로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지 않을 내용의 구분이 뚜렷한 정도입니다. 계열성의 엄격성 정도고요. 시간 배정의 엄격성 정도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 구조화고요. 구조화가 강하면 교사나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힘들고 반대로 구조화가 약하면 그들의 의사결을 반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또 나왔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당도는 이제 하나의 검사가 본래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는 있는가의 정도고 와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진실성, 정직성, 증거 개념이 수반되고 검사의 가장 중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 증거, 그리고 증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체제적 타당도를 나뉩니다. 증거 타당도는 또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를 나뉩니다. 신뢰도는 한 검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 즉 하우의 문제고요. 검사, 특정 점수의 정확성, 일관성, 항상성, 피험자 반응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신뢰도의 특징은 측정 오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의 종류는 측정의 표준 오차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검사의 상관계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재검사 신뢰도, 동명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반분 신뢰도랑 문항 내적 합치도로 나뉘죠. 여기서 그 반분 신뢰도랑 문항 내적 합치도, 동명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 여기 다 해당하는 그 검사 그게 있어요. 그 검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네, 좀 있다 보면 나올 거예요 문제들이. 그리고 객관도는 검사자에 따른 검사 점수의 일관성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객관도의 특징은 검사자의 객관성 이 특징이고 검사자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요. 신뢰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객관도 종류에는 채점자 내 신뢰도, 채점자 간 신뢰도가 있고요. 실용도는 하나의 검사가 문항대작 평가 실시, 채점상의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고요. 검사의 경제성, 타당도에 가까운 개념이 실용도입니다. 그리고 직소 모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직소 1 모형은 분할된 세부 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교사가 제시하고 개인 점수만 산출합니다. 직소 2 모형은 학습 내용 전체를 모든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세부 주제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개인 향상 점수와 팀 점수를 산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집단 보상을 합니다. 직소 3 모형은 직소 2 모형이 지닌 수업 후 즉시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모집단에서 평가 준비를 하는 평가 유예기를 둡니다. 1단계는 모집단 과제 분담, 2단계는 전문가 집단, 3단계는 모집단, 동료 교수 및 질의응답. 여기까지가 이제 직소 1에서 2고요. 직소 1과 2이고요. 4단계부터 이제 직소 3인데요. 일정 기간 경과를 하고 평가 유예기를 두고 모집단 퀴즈 대비 공부를 하고 퀴즈를 냅니다. 스타드, SAD. 네. 그리고 직소 3호형은 홀리데이가 기존의 모형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문제 안 나왔는데 나중에 공무원 나중에 경기가 나빠져서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리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직소 3호형은 홀리데이. 기존의 모형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단으로 개발했고요. 전체 수업 내용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도입 단계고요. 학생들이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퀴즈를 제공했는데요. 퀴즈 1은 전문가 집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 퀴즈 2는 전체 학습 과제에 대한 평가고요. 그리고 재교수 활동은 선택적으로 실시하는데요. 수업 활동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선택적 교수 활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X 이론과 Y이론의 인간관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을 비교해보겠습니다. X 이론은 성학설, X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냐면 X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글러먹었다. X 그러니까 성학설, Y이론은 성선설, 예스 성선설. 네. 그런 식으로 외우세요. X1호는 성악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이를 싫어한다,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개인적, 이기적, 경쟁적 존재다. 개인 중시, 타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강제적, 외적 동기, 염세적, 비관적 인생관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성악 일을 싫어한다고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X이론의 경영 전략은 과학적 관리론적 접근, 권위주의적 리더십 발휘, 강제 명령 통제, 금전에 의한 유인, 위협, 벌칙 등을 사용한다. 반면에 Y이론은 성선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보고요. 일을 좋아하고 인본주의에 따라 행동하고 집단적 협동적 존재라서 집단 공동체를 중시하고 자율적 통제가 가능한 자율적 내적 동기, 그리고 낙천적 낙관적 인생관을 강조하는 게 Y이론입니다. 그리고 Y이론의 경영 전략은 인간관계론적 접근, 민주적 리더십 발휘, 자발적 근무 이용 및 동기유발 고치, 사회심리적 욕구 충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과거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문과가 없었습니다. 문과, 잡과, 승과만 있었고요. 고려시대의 문과는 재술과, 문해시험, 명령과, 경전시험, 명령보다 재술을 중시했고요. 잡과는 기술관 시험, 즉 예부를 관리했고요. 고려시대에서는 과거제를 단층제에서 이제 3층제로 바꿨고요. 3층제 향시 회시 전지고요. 평민이면은 고려시대에서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평민 양림인이면은. 그리고 조선시대도 그랬죠. 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매년이었다가 매년에 과거제 시했다가 3년에 한 번 칙년시를 성종일 때 했다가 그 다음에 경년 현종 때 했다가 그 다음에 매년 또는 경년을 바뀌었고요. 예외로 이제 고려시대에서는 음서제가 있었어요. 5품 이상 자제를 그냥 과거 그 직을 줬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과거제도 특징이 자주문생제도 동당감시라고 불립니다. 자주문생제도가 특징이고요. 조선시대에는 문과, 무과, 잡과, 승과는 부분적 실시 후 폐지됐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문과가 3차 시로 나뉩니다. 초시, 복시, 전시로 나뉘고요. 속과는 이제 성균관 입학시험, 생원, 명경업, 진사, 재술업, 그래서 명경을 중시했고, 고려시대에는 명경보다 재수를 중시했죠. 조선시대에서는 명경을 중시했습니다. 대과는 근데 조선시대에서도 네 재수를 중시하긴 했네요. 대과 때 대과에서 관리임용 시명 시험에서 재수를 중시했습니다. 무과는 이제 조선시대에서 무과는 속과 대과 구분을 하지 않았고 3차시였고요. 잡과는 기술관 시험이었고요. 전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학만 실시했습니다. 초시 복시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잡과를 이제 붙으면 해당 간청 초시 그러니까 해당 간청 초시에서 초시를 해당 간청에서 했고 복시는 이제 해당 간청이랑 예조에서 시험을 주거나 했는데 복시에 이제 딱 합격을 하면 이제 작가 뭐 법률가나 아니면은 뭐 산술 쓰는 사람 뭐 그런 사람 회계 쪽 담당하는 사람들이 됐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실시병원 3층제 초시 복시 전시고요. 잡과는 전시가 없다고 했죠. 네,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제 응시 자격은 양민 단 상공인 승려 서울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과거는 정기시험, 식년시, 부정기시험, 특별시가 있고요. 음서제가 있긴 했는데 이제 이품 이상 자제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 점점 더 이제 능력을 중시하는 네, 고려시대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변했고요. 조선시대의 과거제 특징으로는 시취, 특정직, 서리, 군사, 기술관의 임용 또는 승진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주문생, 동당감시, 취재, 이런 거 나온 적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알아보실 분은 알아보시고 네, 근데 그냥 키워드만 딱딱 보고 가셔도 되고요. 근데 굳이 알아보고 싶으시면 알아보셔도 되는데 네, 문제 안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에디 모형도 나왔네요.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나오는 거는 다 이게 기출에 다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 어널리시스 역할은 학습 내용, 왓을 정리하는 과정이고요. 요구 학습자 환경 직무 및 과제를 분석합니다. 교육 목적, 제한점, 학습 과제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설계, 디자인, 교수학 방법, 하우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고요. 성취 행동 목표를 진술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교수 전략 및 매체를 선정합니다. 성취 행동 목표, 교수 전략 등을 포함한 설계 명세서를 산출하고요. 개발, 디벨롭먼트에서는 교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이고 교수 자료 제작, 형성평가 실시 및 교수 자료 수정이고 완성된 교수 자료를 산출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요 교수 자료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교수 자료의 사용 및 관리를 하고 실행된 교수 자료를 산출합니다. 평가는 이제 교수 자료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총괄 평가를 활동을 하고요. 프로그램의 가치와 평가 보고서를 산출합니다. 평가 단계에서. 그리고 평가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보시고 기출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집중 경향의 오류는 이제 평가의 결과가 중간 이거는 넘기셔도 됩니다. 집중 경향의 오류는 평가의 결과가 중간 부분에 모이는 경향이고요. 인상의 오류는 선입견에 따른 오차로 하나의 특성이 관련이 없는 다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고요. 대비의 오류는 어떤 평가 특성을 평가자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오류고요. 논리적 오류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의 행동 특성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오류고요. 근접의 오류는 비교적 유사한 항목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비슷하게 평가하는 오류고요. 무관심의 오류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할 때 발생한 오류고요. 이도적 오류는 특정 학생에게 특정한 상을 주기 위해 관찰 결과와 다르게 과장하여 평가하는 오류고요. 표준의 오류는 점수를 주는 표준이 평가자마다 다른 데서 기인하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보겠습니다.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나뉩니다. 이제 1수준은 이제 인습 이전 수준입니다. 전도덕기, 즉 무율성 힘의 원리, 자기중심성의 윤리가 있고요. 그리고 2수준은 인습 수준입니다. 타율도덕기, 타인의 윤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3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입니다. 자율도덕기, 원리의 윤리이고요. 제1수준, 인습 이전 수준은 1번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그러니까 주관화, 처벌 회피를 지향하고 그 제1수준은 2번은 자기중심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상대화를 해서 칭찬받기 위한 도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인습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객체화를 하고 비난 회피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4번 인습 수준에서 4번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도덕성. 그래서 사회화와 질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제3수준은 인습 이후의 수준이고요. 5번 사회계약 및 법률을 복종하는 수준이고요. 법칙주의를 지향하고요. 이게 법치주의인데, 네. 법칙주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법칙주의가, 네, 법칙주의가 아닙니다.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를 지향했고요. 그래서 일반화 사회 계약을 지향했고요. 그래서 제가 인습 이후 수준의 마지막 단계,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윤리관의 최고 경지, 양심 및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 그래서 궁극화 원리 지향했습니다. 1단계부터 볼게요.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주관화, 처벌 회피 지향입니다. 복종과 처벌 회피 지향적 특성, 강력한 권위, 물리적 힘의 무조건적 복종, 힘이 진리, 적자 생존의 원리, 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의 복종, 구체적 표면적 물리적 결과만으로 도덕을 판단. 그리고 이게 인습 이전의 수준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자기 중심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상대화 그리고 칭찬받기 위한 도덕성. 내용은 상대적 개인적 쾌락주의의 특성이고요. 개인적 욕구 충족의 수단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적 만족 여부에 따라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고 도구적 상대주의를 내용을 하고요. 인간관계를 시장 원리와 동등시합니다. 그래서 1대1 교환관계를 중시하고 가업명령 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여기서 이게 특징은 내용을 이제 이게 딱 던져주고 이게 몇 단계 원리냐 이렇게 물어보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따 그 기출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 즉 객체화를 지향하고 비난 회피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3단계에선 착한 아이, 굿보이를 지향하고 사회적 조화가 핵심입니다. 타인의 생일을 구하고 관계를 중요시해서 여성들의 도덕성, 배려 지향의 단계고요.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도덕성, 사회화와 질서를 지향합니다. 사회 전체적 권위와 질서 지향적인 특성, 법은 절대적이며 사회 질서는 유지되어야 함. 개인적 문제보다 전체적 의무감 중시. 이게 딱 이제 인습 수준까지고. 이제 인습 이후 수준 자율도덕기 보겠습니다. 5단계 사회계약 및 법률을 복종합니다. 법치주의 지향으로서의 도덕성이고요. 일반화 그리고 사회계약을 지향합니다. 사회계약 좋은 사회를 지향합니다. 법과 질서도 가변적입니다. 법의 정신과 민주적 재정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악법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사회계약이니까 이제 불복종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불복종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 공평자의 입장을 취하고요. 이제 공리주의적 사고를 하고 가치 기준의 일반화, 세계화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주 고상한 단계인데요. 양심 및 보편적 도덕 권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입니다. 도덕 권리 지향적 특징이고 양심의 결단, 윤리 간의 최고 경지. 예를 들어 황금률, 칸트의 정한 명령이 있고 보편적 도덕 원리인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수업 설계의 3대 변인입니다. 교수의 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성과 이렇게 이게 3대 변인이고요. 교수의 조건은 통제 불능합니다. 교수의 방법은 통제 가능하고 교수의 성과는 그냥 성과고 일단 교수의 조건에는 교과 목표, 교과 내용의 특성, 학습자 특성, 제약 조건이 있고요. 교수의 방법에는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이 있는데요. 조직 전략에는 미시적 전략과 거시적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하고 성과가 이제 네 가지인데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교수 성과 이걸 특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교수 조건에는 이제 교과 내용의 특성, 교과 목표, 학습자 특성, 제약 조건이 있고요. 교과 내용의 특성은 이제 사기실 개념 원리 등과 같은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교과 목표는 인지적, 정의적, 심리운동 기능적 영역. 학습자 특성은 학습자의 현재 상태, 예를 들어 정서, 학습 동기, 흥미와 태도, 학습 비용 성격, 선수 학습 정도, 선수 지식의 구조와 정도 등. 그래서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변인이 학습자 특성입니다. 이게 교수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교수 상황의 여러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교수 학습 자료, 재정 자원 인원 등이 제약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은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으로 나뉘고요. 조직 전략은 교과의 내용을 그 구조와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미시적 전략과 거시적 전략으로 나뉘는데 미시적 전략하면 매일, 미매, 미시적 전략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전략이고 메릴의 구인전시 이론이 있습니다. 거시적 전략은 복잡한 여러 아이디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이고요.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 전략 보겠습니다. 조직한 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전수하는 방법이고요. 관리 전략은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의 많은 내용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시한 전략입니다. 교수 성과가 있습니다.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이 있는데 효과성은 학습자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효율성은 목표 달성을 이루는데 가능한 최소 비용과 노력이 드는 정도, 매력성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그 이후 학습을 촉진하는 게 매력성이고요. 켈러의 ARCS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안정성은 학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이 물리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도덕적, 정치적, 지역적, 종교적, 신체적으로 위험이 없을 것. 이게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아색으로 외우면 돼요. 홀랜드가 만든 거죠. 이제 이건 그냥 리아색으로 외우고 이제 여기 옆에 붙어 있으면 이제 고상관이고요. 네. 그리고 I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리아색 이제 RIASEC를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상관입니다. I랑 E랑 R이랑 S랑 뭐 C랑 A랑 뭐 이런 식으로 R이랑 S랑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그러니까 한 칸 띄고 떨어져 있으면 이제 중상관입니다. RAIC, RA, IS, AE, SC, ER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떨어져 있으면 중상관입니다. 그냥 리아색 외우면 돼요. 그리고 R은 실제형, I는 탐구형, A는 예술형, S는 사회형, E는 기업형, C는 관습형 뭐 이런 거를 보통은 영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외워두는 게 낫긴 하겠죠. S가 사회형, A 예술 뭐 외워두면 더 좋겠지만 보통은 영어를 줘서. 그리고 이제 신뢰도 추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저희가 뭐 교육학을 전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기출 문제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넘어갈 거고 이제 이거는 나와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도 아닌데 내적 일관성 신뢰도 여기서 통계 방법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검사 실시 횟수, 주된 오차 요인도 외우시는 게 좋고요. 이제 재검사 신뢰도는 이제 검사 지수가 1이고 검사 실시 횟수가 2이죠. 재검사니까. 그리고 시간 간격 리얼 효과가 주된 오차 요인이고요. 통계 방법은 정렬 상관계수, 안정성 계수입니다. 이걸
더 깊이 파시 마세요. 네. 그냥 외우세요. 네. 그리고 동형 검사 신뢰도는 검사 지수가 두 개고 검사 실시 횟수는 2, 각 1입니다. 그러니까 동형 문제 그 공무원 동형 문제 같은 거 그거 동형 검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시험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같은 형태, 같은 난이도로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실시 횟수가 이제 네, 두 번, 각각 1번, 한 번씩. 네. 이게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형검사 신뢰도 오차 요인은 문항 차이입니다.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동이 있고요. 이제 정률상 관계 있습니다. 정형검사 신뢰도, 네, 동형성 개수. 네, 여기까지 안정성 개수, 동형성 개수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반분 신뢰도라 문항 내적 합치도를 나뉩니다. 두 개 다 검사 지수, 검사 실시 횟수가 다 하나고요. 하나씩이고요. 반분 신뢰도는 반분 검사의 동질성이 주된 오차 요인이고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이 통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항내적 합치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서 문항내적 합치도는 검사지수 하나, 검사실수에서 하나, 문항의 동질성이 주된 오차 요인이고 KR 이분적 문항, 크론바흐 알파 계수, 다분적 문항, 호이트 계수. 네, 이게 나옵니다. 문항내적 합치도 KR 크론바흐 알파 코이트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표를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변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변별도는 문항이 상위 집단 성적이 높은 학생과 하위 집단 성적이 낮은 학생을 얼마나 잘 구별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즉 성적이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마치고 낮은 학생은 틀리는 경향이 뚜렷할수록 변별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변별도는 높아진다. 아닙니다.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은 너무 어려우면 공부 많이 한 학생도 틀리고 공부 안 한 학생도 틀리겠죠? 그러니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별도가 낮아지죠. 네. 너무 어려운 문항은 상하이 집단 모두 대부분이 틀려서 이제 변별도가 낮다. 변별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대체로 정답률이 중간 정도, 약 40에서 60%인 문항이다. 그 다음에 정답률의 50%인 문항의 변별도는 1이다. 아닙니다. 정답률이 50%라고 해서 변별도가 반드시 1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변별도 1은 상위 집단이 저는 정답, 하위 집단이 저는 오답일 때의 이상적 상황이고요. 단순히 정답률이 50%라도 상하위 집단 간의 차이가 작으면 변별도 낮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마친 문항의 변별도는 0이다. 그저 변별을 못했으니까. 네, 변별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정답 D가 되고 D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능에 대한 학자의 설명 이거 나왔죠. 네. 길포드는 이제 지능을 3차원 구조로 설명했어요. 정작 내용 산출을 봤고요. 내용 형식 조작 산출을 4차원을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용 조작 산출로만 봤어요. 길포드가. 그리고 이제 스턴버그는 이제 2차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왔죠. 일반 지능이랑 죄송합니다. 스턴버그는 이제 지능을 성분적, 요소적, 경험적, 상황적, 랜덤적 세 가지 요소인 3원 지능 이론으로 설명했죠. 문항의 정신적 요소, 시간적